서울중앙지검 13층 회의실에 오전 햇살이 스며듭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검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습니다. 벽면에는 대한민국 국기와 검찰청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목을 가다듬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사건들을 배정하겠습니다. 부장검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검사들은 메모장을 꺼내며 집중합니다. 먼저 강남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부장검사가 첫 번째 파일을 들어 올립니다. 피해자는 50대 남성 한성만 씨고 피고인은 60대 여성입니다. 윤도현 검사가 고개를 들어 부장검사를 바라봅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목격자도 있고 물증도 명확해서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장검사가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합니다. 윤도현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주세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는 펜으로 메모장에 사건 번호를 적어 내려갑니다. 피고인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윤도현이 세부 사항을 묻습니다.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파일을 확인하며 답합니다. 정가도 몇 차례 있는 피고인이니 주의 깊게 다뤄주세요. 어떤 정가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윤도현이 추가로 질문합니다. 주로 경미한 절도 혐의들이고 오래전 일들입니다. 부장검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합니다. 하지만 살인은 처음이네요. 다른 검사가 끼어들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장검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도현은 사건 기록을 받아들고 차분히 훑어봅니다. 언제부터 재판이 시작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달력을 확인하며 답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윤도현이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말합니다. 다른 사건들도 배정하겠습니다. 부장검사가 다음 파일을 꺼냅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더 계속됩니다. 윤도현은 머릿속으로 이미 재판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거 검토부터 증인 조사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재판 첫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청객들이 줄을 섭니다. 윤도현은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그의 서류 가방에는 며칠간 밤새워 준비한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재판 잘 부탁드립니다. 법원 직원이 윤도현에게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도현이 간단히 인사를 받습니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합니다. 증거 목록, 증인 진술서, CCTV 영상 파일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윤도현이 검사석으로 향합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오늘의 무대를 확인합니다. 방청석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허름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하는 자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습니다.
윤도현은 피고인을 잠깐 바라본 후 시선을 자신의 서리로 돌립니다. 그에게 하는 자는 그저 하나의 사건, 하나의 피고인일 뿐입니다. 제31호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모두 앞을 주시합니다. 피고인 하는 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입니다. 판사가 사건 번호와 함께 공식적으로 재판 시작을 알립니다. 하는 자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세요. 판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윤도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검사로서 그는 이미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기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윤도현을 향해 말합니다. 윤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중앙으로 나섭니다. 피고인 하는 자는 지난달 15일 오후 피해자 한성만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하는 자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꽉 깨뭅니다. 증거는 명백하며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도현이 서류를 들며 계속 설명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하는 자는 몸을 떨며 작게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변호인은 어디 계십니까? 판사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서기가 답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재판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다시 두드립니다. 윤도현은 서류를 정리하며 피고인석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는 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떠납니다. 윤도현도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한 재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정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도 더욱 많아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윤도현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들을 앞에 두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려 합니다.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재판 진행을 시작합니다. 윤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살인 흉기에서 발견된 지문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지문 사진이 나타납니다. 감정 결과 이 지문은 피고인 하는 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도현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하는 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듭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엄하게 제지합니다. 윤도현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현장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목격자 김영수 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이 현장을 황급히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는 피고인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목격자 조서를 읽어줍니다. 하는 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저는 그날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다시 항변하려 하지만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윤도현은 세 번째 증거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흐릿한 흑백 영상이 나타납니다. 사건 현장 근처 상가의 CCTV에 포착된 영상입니다. 윤도현이 영상을 설명합니다. 화면에는 하는 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 10분, 목격자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도현의 설명에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윤도현이 하는 자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피고인,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어디에 있었습니까? 윤도현의 질문이 법정에 메아리칩니다. 집에 있었어요. 하는 자가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윤도현이 다시 묻습니다. 혼자 살아서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편리한 답변이군요. 윤도현이 비꼬는 듯이 말합니다. 왜 피해자를 죽였습니까? 그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인합니다. 그럼 당신의 지문이 흉기에 왜 있었습니까? 윤도현이 계속 추궁합니다. 하는 자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윤도현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자들이 분주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변호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법정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하는 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윤도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큰 제목이 실립니다. 냉혈한 검사, 노인 피고인의 무자비 추궁. 윤도현은 신문을 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언론은 항상 자극적이지. 그가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검사로서 그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검찰청 건물에는 몇 개의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윤도현의 사무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CCTV 캡처 사진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펜으로 사진 위에 시간을 체크하며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윤도현은 컴퓨터 화면을 켜고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합니다. 화면을 천천히 되돌려보고 빨리 감기도 해보면서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구간이 왜 없지? 그가 의아해합니다. 영상에는 오후 1시 50분까지는 녹화가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중요한 구간이 완전히 잘려 있습니다. 다시 영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40분이나 빠져 있네. 윤도현이 계산해 봅니다. 그는 다른 파일들을 뒤적거려 목격자 진술서를 다시 꺼냅니다. 김영수 씨가 목격한 시간이 오후 2시라고 했는데 그가 진술서를 읽어봅니다. 윤도현은 CCTV 타임스탬프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온 시간은 2시 30분이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30분의 차이가 있어. 윤도현이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CCTV 영상의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 그가 의심스러워합니다. 윤도현은 다른 증거들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지문 감정서, 부검 결과서, 현장 조사 보고서를 차례로 펼쳐 놓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되어 있네. 그가 부검 결과서를 읽습니다. 그럼 목격자가 본 시간과 맞아떨어져.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CCTV 영상의 시간 차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까? 그가 다시 처음부터 자료를 살펴봅니다. 윤도현은 현장 사진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봅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 흉기가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해 봅니다. 흉기가 너무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흉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보통 급박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현장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노인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을까? 윤도현이 의구심을 표합니다. 그는 하는 자의 신상 정보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단순한 생활을 해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똑딱거립니다. 윤도현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완벽해 보이던 사건이 흔들리고 있어. 그가 혼잣말을 합니다. 검사로서 10여 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입니다. 내일 다시 현장에 가봐야겠어. 윤도현이 결심합니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그가 가방을 들며 중얼거립니다. 윤도현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섭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사건 생각뿐입니다. 정말 그녀가 범인일까? 윤도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문해 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도현은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지가 가득합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윤도현은 사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뒤져보기로 합니다. 그는 서류함에서 하는 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전과 기록부터 다시 보자. 그가 오래된 파일을 엽니다. 하는 자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절도나 무단 점유 같은 생계형 범죄들입니다. 모두 10년도 더 된 일들이네. 윤도현이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는 한 장씩 넘기며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손이 멈춥니다. 개인 신상 정보가 적힌 페이지에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출생지 부산시 해운대구. 윤도현이 읽어봅니다. 가족관계는. 그가 아래쪽을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아들 일명, 입양 처리 완료. 이 문구를 본 순간 윤도현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설마,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윤도현은 서둘러 자신의 개인 서류함을 뒤져 입양 관련 기록을 꺼냅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내 출생지도 부산시 해운대구야. 그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입양 처리 날짜는. 윤도현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니다. 하는 자의 기록에 적힌 아들 입양 날짜와 자신의 입양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럴 수가. 그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두 문서를 번갈아 가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생년월일도 맞고 출생병원도 같아.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피고인 하는 자가 자신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추궁한 거야? 윤도현이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하는 자를 대했는지 떠올립니다.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어. 그가 자책합니다. 윤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메어 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검사로서의 냉정함과 아들로서의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정말 무죄일 수도 있어. 윤도현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건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놓친 게 있을까? 그가 증거들을 다시 검토합니다. 윤도현은 하는 자의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양 보냈구나. 그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던 거야. 윤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지금까지 원망해왔던 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해. 그가 결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사로서의 의무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야. 윤도현이 새로운 의지를 다집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억울함에 처한 어머니를 구해내야 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윤도현은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피해자 한성만의 과거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보기로 합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합니다. 피해자의 인간관계부터 살펴보자. 그가 새로운 파일을 엽니다. 한성만의 가족관계도를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는 자와 사촌 관계였구나. 윤도현이 관계도를 확인합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조사해 봅니다. 30년 전의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하는 자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과거 회상 장면이 떠오릅니다. 젊은 하는 자가 사촌 한성만의 집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만아, 제발 도와줘. 젊은 하는 자가 애원합니다. 또 돈 달라는 거야? 너는 맨날 그래. 한성만이 귀찮아합니다. 아이가 정말 아픈데 병원비가 절실해. 하는 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여기 도장 찍어. 한성만이 계약서를 내밉니다. 이게 뭐야? 하는 자가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냥 보증 서류야.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마. 한성만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는 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는 고리사채 보증서였습니다. 한성만은 사촌을 이용해 자신의 빚을 떠넘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였구나. 윤도현이 분노합니다. 몇 달 뒤 하는 자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어. 하는 자가 한성만을 찾아가 항의합니다. 그건 내가 도장 찍었잖아. 내가 강제로 한 게 아니야. 한성만이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자가 울며불며 호소합니다. 가족이면 뭐해? 돈 앞에서는 남이야. 한성만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결국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아들마저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윤도현은 이 과거사를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구나. 그가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성만을 죽일 동기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도현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갑니다. 한성만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 봅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네. 그가 새로운 정보를 발견합니다. 한성만은 강남구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여러 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명의 대여를 받았구나. 윤도현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명의자가 눈에 띕니다. 한병수? 윤도현이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도 한성만의 사촌이네. 가족관계도를 다시 보니 한병수는 한성만의 또 다른 사촌입니다. 재개발로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이야. 윤도현이 시세를 확인해 봅니다. 수백억 원의 이익이 걸린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다는 기록이 있네. 윤도현이 추가 자료를 발견합니다. 한병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한성만이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 살인 동기다. 윤도현의 눈이 번뜩입니다. 수백억 원의 돈이 걸린 갈등이라면 충분히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병수를 조사해 봐야겠어. 윤도현이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과거의 착취와 현재의 이권 갈등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진범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법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윤도현은 며칠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의 결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절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립니다. 윤도현이 요청한 증인이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한병수입니다. 증인은 한병수 씨입니다. 법원 서기가 소개합니다. 한병수는 50대 중반의 체격이 좋은 남성입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증언대에 섭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윤도현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사촌 관계입니다. 한병수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사건 당일 어디에 계셨습니까? 윤도현이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병수가 거짓없이 답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에 계셨죠? 윤도현이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오후 내내 집에 있었어요. 한병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도현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그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은행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오후 2시에 은행에 갔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한병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칩니다. 아, 그건 잠깐 나간 거예요. 그가 변명합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윤도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행 CCTV에 따르면 당신은 3시간 동안 은행 업무를 보셨어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됩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이 집중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습니다. 당신의 차량이 사건 현장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스크린에 한병수의 차량 사진이 나타납니다. 한병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시간은 오후 2시 40분, 정확히 범행 추정 시간과 일치합니다. 윤도현의 설명에 법정이 숨죽입니다. 또한 당신과 피해자가 재개발 이권을 놓고 심하게 다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도현이 갈등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수백억 원의 이익이 걸린 문제였죠. 한병수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범인입니다. 윤도현이 한병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언합니다. 법정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한병수는 계속 부인하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도현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피고인 하는 자는 제 친어머니입니다. 이 폭탄 발언에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는 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도연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네, 어머니. 윤도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기자들이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메모합니다. 저는 검사로서 법의 정의를 수호하려 했습니다. 윤도현이 법정에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어머니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하는 자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아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함께 감동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법정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지만 동시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한병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법정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병수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돈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수갑으로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는자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흐느낍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났구나. 하는 자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윤도현은 검사석을 떠나 어머니가 있는 피고인석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 모자에게 집중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윤도현이 하는 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는 자가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너는 옳은 일을 했어. 그녀가 아들을 위로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 하는 자의 목소리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윤도현도 눈물을 흘립니다.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가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집니다. 법정에는 감동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하는 자가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네, 어머니. 윤도현도 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기자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판사도 눈물을 닦으며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봅니다. 법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한 배심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법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구나. 또 다른 방청객이 감탄합니다. 윤도현과 하는 자는 서로를 놓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윤도현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집니다. 이제 괜찮아. 아들이 옆에 있잖아. 하는 자가 아들의 등을 다독여줍니다. 억울함에 짓눌려온 긴 세월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검사는 이제 따뜻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 울고 웃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때로는 무겁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었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이 순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정식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하는 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공식적으로 선고합니다.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하는 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판사를 바라봅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그녀가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에게 묻습니다. 네,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변호인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하는 자와 윤도현은 손을 꽉 잡고 법정을 나섭니다. 복도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밉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윤도현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들은 기자들의 관심을 피해 법원 뒷문으로 나갑니다. 법원 계단 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하는 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윤도현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들과 함께 살면 돼.
하는 자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봄볕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윤도현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고생 많았다, 내 아들. 하는 자가 윤도현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집니다. 제가 더 고생했어요, 어머니가. 윤도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각자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밥 먹어요. 윤도현이 제안합니다. 좋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는 자가 기뻐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윤도현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깁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구나. 한 시민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도현과 하는 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갑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기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하는 자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어머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윤도현이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법정에서 시작된 차가운 만남이 이제는 따뜻한 가족애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질 무렵 노을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오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억울함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모자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윤도현이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도 내 아들을 찾아서 너무 기뻐. 하는 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 아름다운 결말과 함께 말입니다. 클로징 멘트.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의가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모든 어둠은 결국 빛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